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은 52회 시간인데요.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부는 세계로 가는 박시영TV 특집 코너입니다. 드디어 글로벌이 됐어요. 이게 좀 어색한데요. 우리 최지은 위원장님 때문에 네. 이런 코너를 또 맞이하게 되네요. 자, 최지은 위원장님 자리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어서 바랍니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뭐, 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있었습니다. 추석 때는 어디? 부산에 추석 계셨나요? 때는 부산에도 갔다가 또 네. 아버지랑 낚시하러 갔다가 그랬습니다. 아, 예. 뭐 좀 낚으셨어요? 망둥어 아주 작은 거 한 마리도 잡아서 방생하고 왔습니다. 네. 망둥어가 위원장님 잡은 게 아닌가. 네. 오늘 사실 어마어마한 네. 주제가 많습니다. 아까 일부에 소개해드렸으니까 좀 기대하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광고부터 좀 진행하시죠.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하기 전에 이제 광고 타임입니다. 자, 오늘 2부에서 저희 광고해드릴 내용은 이제 마세고수 프리미엄 통 편육 250g인데요. 박시영닷컴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 많습니다. 뭐 네. 저희가 뭐 밀키트 시리즈들도 쭉 얘기해요. 노키친 뭐 다양한 마세고수들 뭐 전해드리고 있는데 특히 오늘 이거 좀 주목해 주세요. 마세고수 프리미엄 통 편육 250g입니다. 이거는 시작을 이렇게 할게요. 5,000원입니다. 예. 야, 이 나 이거 5,000원이면 먹어보고 솔직히 이거 가격 한 15,000원에서 2만원 받지 않나라고 생각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흔히 가성비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건 가성비 그 이상이에요. 편육 많죠. 사실 편의점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서 구할 수 있는데 편의점 그 편육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한 10배 이상의 퀄리티라는 걸 제가 담보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의 술안주이고 최고의 또 한 끼 대용식이 될 수도 있는데 깨끗한 국내산 이제 돈두육, 그러니까 돼지 머릿고기, 그리고 또 돈피, 돼지 껍데기 이런 것들 만들어내서 잡내가 없고요. 아주 고소한 편육입니다. 뭐 순대라든지 편육 전문 기업이죠. 주식회사 병천 아우네 식품과 제휴를 했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있고 뭐 해썹 인증이라는 건 아주 기본이 되겠고요. 이게 통으로 있는 통편육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얇은 거 좋아하시면 얇게 썰어 드시면 되고요. 약간 도톰하게 먹고 싶다면 도톰하게 써시면 됩니다. 도톰하게 먹는 게 더 맛있어. 그렇습니다. 이게 씹히는 식감이 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살코기, 비계 이런 게 좀 적절히 잘 섞여 있어야 되고 이제 뭐 중간중간에 연골 같은 것도 좀 있어야 씹는 맛이 있는데요. 이게 아주 비율이 기가 막혀요. 어디 잘못 가면 뭐 껍데기만 너무 쏠려 있거나 어디 네. 또 그 왜 저 장례식장 가면 편육 나올 때 좀 퍽퍽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기가 막힌 비율로 섞여 있다. 좀 고급진 훈제 햄을 먹는 듯한 느낌이 든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먹어본 느낌은 이게 이제 일단 양이 푸짐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 밀도가 높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꽉 보통 눌러야 편육하면 된다. 좀 먹고 나서 쫄깃쫄깃한 맛이 없는데 이건 꽉 쫄깃쫄깃하죠. 쫄깃쫄깃하고 꽉 차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이게 이제 막걸리랑 먹으면 궁합이 딱 맞고요. 네. 저는 이제 집에서 묵은지랑 먹었어요. 더 묵은지, 좋네. 새우젓 이런 걸 먹으면 더 이게 맛이 감칠맛이 나거든요. 확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혼자 혼술하거나 집에서는 뭐 한 2명, 3명이 네. 같이 술 한잔을 할 때 딱 좋고요. 한 두세 개 정도 구입해놨다가 좋죠. 두고두고 먹어도 굉장히 맛있는 상비에서 뒀다가 먹기에도 술 땡길 때 저는 이제 하나씩 꺼내서 먹으면 좋을 것 돌아가신 같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던 이 안주가 바로 편육이어서 저한테는 일종의 약간 힐링 푸드 같은 걸로 돼 있는데 제 아내하고 막걸리 3통, 둘이서 3통, 그리고 이 250g 있으면 말씀드렸죠? 250g에 5,000원입니다. 5,000원에 우리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그 애들도 좋아요. 애들도 좋아하죠. 그 막걸리 3통에다가 이제 다른 필요 없어요. 새우젓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묵은지 같은 게 좀 씻어서 이렇게 탁 있으면 더 좋고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냉동식품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냉장식품이에요. 그만큼 신선하다는 것이고 별다른 조리가 전혀 필요 없이 바로 드실 수 있고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출출하실 때, 술안주 하실 때 찾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세고수 프리미엄 통편육 250g 단돈 5,000원 박시영닷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방송 끝나고 박시영닷컴 다 들어가셔서 한 뭐 두세 개 구입하시면 후에 워낙에 하지 않을 저렴하니까. 겁니다. 굉장히 만족스럽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네. 우리 최지원 위원장님의 쇼타임이 시작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주제인데 네. 사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통상정책과 관련해 WTO 뭐 요즘에 이제 유명인 본부장이 나오니까 뭐 그렇죠. 대충은 알겠지만 네. 별로 그렇게 관심 많지는 않잖아요. 네. 또 유명인 본부장의 또 남편이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부망천. 예. 이러다 보니 네. 야, 저 양반 그 남편이 개념 없는 사람 아니야? 그 뭐 잘 될까? 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뭐 도움이 되나? 뭐 이런 생각 가진 분들도 네, 있을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다 다뤄볼 텐데 네. 어쨌든 이런 무거운 주제 들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에도 기술 발달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전 세계적인 무역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정말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WTO는 지금 거의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WTO가 앞으로 계속 필요한가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트럼프가 있는데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우리 유명희 본부장을 포함해서 WTO의 2차 선거가 어제 끝났고 이번 주 안에 그 최종 2명의 후보가 지금 결정이 될 건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누가 사무총장이 될 그 전망은 어떻고 또 사무총장이 된 다음에 과연 WTO를 바꿀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또 지금 미중 갈등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국 대선이 WTO나 미중 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할 아주 시기가 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하고 또 우리나라에 국익적인 네, 측면이 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오늘 지금 뭐- 앞으로 이 통상 마찰이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예, 갈등도 있고 네. 일본하고 우리하고도 붙는 것도 그럼요. 있고. 예. 그래서 이게 그 유명희 본부장이 사실 사무총장 되면 굉장히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오늘 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장께서 어제 네. 화상으로 인터뷰한 분이 있죠. 누구죠? 예, 아나벨 곤잘레스라고 전 WTO에서 국장 임원 출신이고요. 또 전에 코스타리카 사람인데 코스타리카에서 통상 장관을 했었고 또 세계은행에서도 저랑 가까이서 일했던 분입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실 WTO 선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세상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아서 어저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도 예전에 그 투표권 있었겠네요. 투표권은 통상 장관이 있었는데요. 예. 이게 통상 장관일 때 있을 수 있고 각 나라를 대표해서 본인은 이제 WTO의 임원으로 일을 했었죠. 그렇군요. 그 옛날에 세계은행 할 때 좀 친했습니까? 예,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친한 우리가 사람이 저렇게 뭐 특별히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바로 컨택해서 예. 인터뷰를 딱 예,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유명희 그러면 이제 우리 예. 이 방송이 예. 코스타리카 국민들도 볼 거 아닙니까? 한번 보내줘야지, 보내볼까요? 이제 우리 모르긴 몰라도 이제 곤잘레스 왜냐면 장관 가족은 보시겠지. 요즘에 BTS가 뜨다 보니까 네. 중남미에서도 우리나라 말과 글에 대해서 네. 아는 분들이 많아요. 관심 다음에 많아요. 박시영 TV에서 스페니쉬 자막을 이제 예, 쳐주셔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니, 되겠는데. 우리말로 올라. 나가도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네. 있어요. 충분히. 예.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먼저 좀 인터뷰한 예, 내용을 한번 한 보고. 15분, 17분 정도 예. 된다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먼저 보고 그렇죠. 요점 정리하면서 이제 하나씩 좀 정리를 좀 따져봅시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진행됐던 인터뷰 내용이고 여러분 많이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막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최지은 위원장과 아나벨 곤잘레스, 그러니까 코스타리카 전 통상 장관이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WTO의 어떤 선거 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수 있는 분이기 네. 때문에 인터뷰를 좀 자세히 보시고 무슨 내용이지 하시는 분들은 인터뷰 끝나고 나면 저희가 또 정리해서 요점들만 따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그러면 그 어제 있었던 그 인터뷰 실황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So, with unprecedented economic turmoil and political conflict, the long-term viability of the WTO is a question. Some people argue that the architecture of the WTO system is insufficient and needs to be reformed. Today, we'll discuss about the role of the WTO and what needs to be changed. Also, whether the new leader from ongoing election can make these critical changes. I'm going to discuss these important and timely questions with Anabel Gonzalez, former trade minister from Costa Rica and also former director from the WTO. Hi, Anabel. Hi. Yeah, so the U.S. refused to appoint judges to the organization's top dispute settlement panel, the appellate body, last year. Meanwhile, recently the WTO ruled that tariffs the U.S. imposed on Chinese goods were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trade rules. But can the WTO enforce the U.S. to change their actions? And also, without the fully functioning appellate body, what functions the WTO can actually play? So thank you. First, thank you very much, Julian, for this invitation to come to the show. And let me start by saying that the trade and investment policy landscape had become characterized by three features. First, the revival of managed trade, a policy focused
on achieving concrete outcomes through government intervention. And this includes, we know, the return of the tariff and other measures like voluntary export restraints, utilized to pursue national security, as you said, and economic objectives, increased export controls, increased investment screening, complementing basically managed trade against the backdrop of great power rivalry and system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So a second feature was greater fragmentation of trade rules, with a flurry of activity leading to new or revised agreements with potential competing spheres of influence. And though some of these agreements are, of course, very important to underpin global supply chains, competing visions in areas like the digital economy risk bringing differentiated standards and further consolidating emerging divisions in the digital space. And the third feature is the weakening of global governance. And here, as you rightly pointed out, two immediate actions have brought the WTO to confront its most fundamental crisis since coming into force in 1995. The use and abuse of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and the paralysis of the appellate body. But complex tensions complex concerns underline tensions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even from before. Whether and how to redefine the level playing field to better address market distorting state intervention in the economy, how to reform the WTO rules to fit the digital economy, and what role for developing countries in the system as they become central players in the global economy. So against this background of managed trade, of greater fragmentation, and weakening of the global governance, the WTO needs to deliver to remain relevant. So on the rulemaking front, one of the key functions of the WTO, the answer, in my view, lies in the negotiation of plurilateral agreements initiated by groups of interested countries that are open to all members. Negotiations in this format are already taking place in e-commerce, investment facilitation, and other areas. And one can think, for example, right now, an agreement to liberalize trade in critical medical supplies could probably be added to this list. On the dispute settlement front, while a more permanent solution is found to the paralysis of the appellate body, more countries could join the temporary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recently put in place by some 20 countries, including the European Union, China, Brazil, among others. This mechanism preserves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appeal stage. And finally, improved monitoring and transparency could happen with an enhanced role for the WTO Secretariat, the use of technology, and maybe some nudging from external sources. This is great. So I'm going to jump to the third question, actually. So the WTO is searching for a new leader, and South Korean Trade Minister Yoo Myung-hee is among the remaining 5 candidates. In your view, who is likely to be the final Director General of the WTO? That's a difficult question, Yes. Judy. Yeah. The WTO process for selecting the DG started off, as you know, with a very strong slate of 8 candidates. We're now down to 5, and this week we will learn who will be the 2 final candidates. The Financial Times and other media have reported that South Korea Trade Minister Yoo Myung-hee is in a very strong position, and she's certainly a very solid candidate, in my view. Now, I don't know who the next WTO DG will be, but what I do know is that the new Director General will find a full plate when stepping into the office. The WTO is at a crossroads. We know it faces multiple non-COVID and COVID-related challenges across some of the dimensions that we have been discussing. So amid this complex and politically charged agenda, the first order of priority for a new Director General, in my view, should be to help restore a minimum of trust in global trade cooperation. The DG will need to get the WTO members, particularly the largest among them,
to engage and work together, even if hesitantly. The WTO is a member-driven organization. And to me, the most pressing area right now is to tackle the detrimental trade measures put in place to address COVID-19 and negotiate a deal to liberalize trade in medical products. And delivering a quick breakthrough on urgent matters could help restore confidence in the WTO relevance and pave the way for greater collaboration, I think one step at a time. I think that the next DGE will find that it's messy and it's hard, but I think that's what it will be required from the new Director General. Do you think the new DG can actually make a significant change? You know the WTO much better than anybody else, but like with all those members, such as protectionism in the US and elsewhere, is it even possible job for the new DG? It is a very tough job, and there needs to be a recognition about that. And it is, so I want to say two things. One, it is a member-driven organization, and it is for members t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negotiations and for reaching agreements. Having said that, I do think that the Director General has a very important leadership job to play, to bring in the parties, to push the process forward, to bring other members as well, not only the larger parties, but other members as well. And there is, in my view, a very important role also for the Secretariat. The Secretariat right now has been putting out, for instance, a number of papers looking at the impact of restrictions on trading goods, the impact of COVID on trading services, looking at it from the perspective of trade facilitation. And all these notes are valuable input to promote a dialogue among members in the WTO. I think the new Director General could foster that dialogue because that is the starting point. And, it may sound like it's not too much, but having this dialogue at a high level in the context of the WTO, facilitated by the Director General, to me, it's a very important starting point. And I remain confident that the next WTO Director General will be able to do it because I think this person will come in with a goodwill on the parts of the members, and the members will be looking forward to her or his leadership. Yeah, but how is this selection process? Is it purely driven by international politics, or does each member value a lot about the credential or the qualification of the candidates as well? I think it is a bit of a mix in the sense that I think the qualifications of the individual candidate are relevant. Their leadership skills, their trajectory, their expertise in the area of trade. To me, all of this are very important qualifications. But there is also a role that is associated with the country or government that is supporting the candidate, because there is the need for a big diplomatic effort to be deployed. Particularly in this area, it's also challenging because of the restrictions on traveling. So it's very important to be able to reach out on the ground, to connect digitally. And for that, the support of government is very, very relevant. Yeah, I mean, this is some side question that like WTO, in my view, is a very technical and very legal-oriented place where a lot of lawyers discuss about trade. Meanwhile, for instance, the World Bank, there's a lot of economists, and there's UNCTAD and OECD. So all those different organizations somewhat have their own voice. Like what extent they are actually collaborating, something like COVID-19 issue, and how like international community, if we thinking about reforming the WTO itself, do you think we need to reform this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aling with trade? Well, the collaboration among organizations is very relevant because all of them serve governments, and for governments, it's important that each of these organizations serve its purpose. So I think each of them have a different role. Like, for instance, in the case of the World Bank,
the World Bank is supporting member countries with the challenges that they're facing right now, which may be related to COVID-19, it may be related to additional infrastructure, it may be related to reform of the government, it may be related to improving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the IMF, of course, is providing support on the fiscal front, and this in the context of COVID-19 is very important. And the role of the WTO in particular is to help establish a framework, a solid and strong framework that would facilitate trade to flow, as freely and as predictably as possible. And we already have a strong framework. It has been weakened by the factors that we have been discussing, but I think we must not forget that the framework is there. It's at the service of the members, and it is to WTO members to actually make a good use of this institution, working in collaboration with the other institutions, including UNCTAD and OECD, as you were mentioning. Yeah, well, like you mentioned that WTO is a member-driven institution, like many other organizations, but it often say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inders the WTO as a reversion to protectionism. However, actually, the Obama administration initiated the practice of blocking appellate body candidates in 2011. And in 2016, it also prevented the reappointment of a Korean judge on the objection that he was acting outside his mandate, which I remember that received a lot of international criticism. So do you think if Biden is elected a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 case, do you think he would have a different approach from Trump in dealing with the trade and WTO? I think we need to look at this from at least two perspectives. The first one is that on substantive issues, there is a need to reform the WTO. And I think that this view is shared in the US across party lines. And I'm referring, for instance, on the need to develop rules, strengthen rules to deal with industrial subsidies, on the contribution of developing countries to the system, on the need for digital rules to govern the digital economy. These are issues where the WTO needs to move forward with increased rulemaking. And I think in the US, irrespective of whatever administration comes into being, these are issues that are important to tackle. Having said that, I think that a potential Biden administration will put more emphasis on working with allies and collaboration. And this is very, very relevant because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basically used either unilateral measures or at best bilateral agreements, but has not really worked in the context of the WTO. Whereas I expect that we would see a Biden administration working more closely with allies in Asia, in Europe, in Latin America, in Africa, and other places, trying to develop rules in some of these areas that we were discussing, and also working in the context of the WTO, where we need the engagement of those large members to actually deliver. So I would expect a very different approach. Although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some of the substantive issues will still need to be addressed. Well, I think Trump is not really happy with the WTO, and there was a rumor that the U.S. might be withdraw from the WTO. I don't know if it's true, but also Trump, as you said, is very focused on bilateral agreement or like regional agreements such as RCEP or Indo-Pacific, while he didn't like TPP, but he's recreating something similar in the same region. So do you think Biden would do you think he will much pro for multilateralism than the bilateralism in terms of trade? I would expect to see greater engagement at the multilateral level. There may be greater engagement at the regional level. And I think at the bilateral level, there are some issues, of course, that need to be sorted out between the U.S. and China, for instance. And some of these issues can be, sorted out in the context of the WTO, but some of them are really more of a bilateral nature. And I would expect that certain negotiations, for instance, that are ongoing could continue. For example, a U.S.-Kenya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that are taking place right now. Uh-huh. But I would not expect a bilateral approach, which is bilateral/unilateral approach, as the one that has been taken in the current administration. I wouldn't expect that. Yeah, that's great. Thank you so much, Annabelle.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share with the Korean audiences about trade or WTO, and anything you want to share? Well, I think that the engagement of countries like Korea is very critical, because these are countries that have benefit greatly from the integration into the international economy, and a stable and predictable environment is critical to continue to grow. So I would look forward to great engagement on the part of Korea in these negotiations, and hopefully, 2021 will bring us greater efforts to see a revitalized WTO. So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Yoon. Thank you. Thanks, Annabelle. 네, 아유, 정말, 저희뿐만 아니라, 예. 우리 끝까지 시청했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아유, 아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인터뷰가 시작되고 지금 마무리될 때까지 약 2,000명 가량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댓글을 보니까, 네. 최지은 위원장님을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응원해주는 분들, 야, 이런 인재가 있다니, 뭐 어허.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다시 한번 이 에나벨 건잘레스 코스타리카 전 그 통상장관님께 심심한 감사를 또 한번 감사드리고요. 보내드리고요. 예. 우리가 드디어 코스타리카에서 보는 이제 구독자가 많이 늘을 것 같아요. 코스타리카에서 막 한국 사람 다 이렇게 생긴 줄 알고. 그러니까 BTS 이런 사람들만 봤다가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자, 인터뷰가 좀 제법 길었는데 이걸 조금 요약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접 보면 어떠한 것들이 좀 굵직굵직하게 우리가 신경 써서 들었어야 되는 건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고, 근데 무역 규칙은 또 반면에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글로벌 가버넌스는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WTO의 개혁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고, 위기감 같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그 얘기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미국의 양당도 지금 다 공감, 민주당, 공화당도 다 이제 공감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반면 트럼프보다는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다자주의, WTO랑 협력할 가능성이 더 크고, 거기에 따른 실제로 이제 그런 정책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WTO는 바이든이 되기를 좀 더 바랄 거 아닙니까? 그럴 수 보호무역주의가 있습니다. 되면 예. WTO의 예. 존재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미중 갈등은 아마 계속되겠지만 트럼프의 무역의 특징은 이제 양자주의, 직접 가서 그 나라랑 얘기를 하거나 지역 협정인데, 이거는 바이든은 방송에서 이제 적절한 표현 아니면 멀티라테럴. 다이다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바이든은 좀 더 다자주의를 할 가능성이 크고, 그게 한국에 좀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게 WTO 사무총장 뽑는 기준이 네. 후보 개개인의 자질 문제도 있지만 네. 정치. 국제 정치. 예. 네. 국제 정치. 맞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느냐, 그렇죠. 그동안 외교를 어떻게 해왔느냐에 네. 대한 평가의 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유명희 본부장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정부가 펼쳐왔던 어떤 외교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도 전화하고 그러셨다고 메르켈 하잖아요. 총리.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얼만큼 지원을 해주냐가 제일 큰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EU에서 이제 예.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예, 정했다 이렇게 예. 이제 소식이 알려지고 있는데 예. 이제 내일 발표된다는 거 아닙니까? 두 내일 명을 빠르면 내일, 이번 주 안에는 이제 최종 2명이 발표될 개인적으로 건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마 최종 2명의 유명희 본부장이 전 처음에 안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시니까 들어갈 확률이 커진 것 같고, 유명희 본부장뿐만 아니라 또 EU는 두 사람을 지금 지지할 수 있는데, 나이제리아의 응고지 전 장관을 지지를 했는데, 그분도 세계은행 임원이었고, 그분은 이제 그 나이제리아라는 나라는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중국같이 큰 나라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서 통상장관이 아니고 재무부 장관, 기재부 장관을 2번 하고, 외교부 장관을 1번 하고, MIT의 PhD 경제학 박사의 흑인 여자로서 굉장히 많은 성취를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더 많이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네요. 많이 국제사회에서. 알려졌죠. 유명희 본부장에 비해서는. 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활발하게 네. 외교를 했지 않습니까? 예. 많은 정상들을 맞습니다. 만났기 때문에 예. 그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예. 이제 흥미로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이미 탑 2에 유명희 장관이 들어갈까 굉장히 낮았다고 이제 외신들이 예측을 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바뀌고 있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거버넌스의 어떤 수장 자리에 네. 우리 국적을 가진 누군가 간다는 건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국력도 거기 다분히 평가가 되어서 들어가는 거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지적도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반기문 총장을 네, 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짜 신경 많이 쓰셨었는데. 됐는데 실제로 그 당시 이제 반기문 총장에 대한 냉철한 평가는 예를 들면 굵직굵직한 일,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별로 나서지 않고 쉬운 일, 미국이 좀 원하는 일 그렇죠. 쪽으로만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전체적으로 존재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자기가 근데 욕 안 지금 먹으려고. 유명희 본부장이 만약에 되신다면 지금은 굉장히 지금 WTO가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맞습니다. 있고 예. 우리 국익하고 연관된 일들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지금 당장 뭐 미중 갈등도 없어지고 WTO가 해소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한일 분쟁도 그렇고 이제 그 다자 무역주의 WTO가 잘 되는 것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 수장이 사무총장이 그 정도 누구든지. 힘이 있나요? 그런데 지금 아까 아나벨과 그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WTO를 바꾸는 게 가능은 할까? 이제 결국은 그 멤버 국가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주요 강대국들이 그렇죠. 동의를 해줘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아나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은 자기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했는데. 지금 예. 뭐 이 얘기를 너무 이렇게 두루두루 돌려가면서 하는데 지금 네. 미국이 너무 깡패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임 누가 되든 신임 총장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해야 되는 거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이 다 협상 테이블에 가는 것 자체가 지금 힘들잖아요. 네. 우리 뭐 북한이랑 회담할 때도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많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임 총장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미국에 설득하는 것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정태욱 남편 때문에 못마땅해 하는 분들,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럴 수 있다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유명희 본부장은 그런 정치적 색깔이 별로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동안 이렇게 좀 했던 일들을 보니까 그리고 남편하고는 좀 분리시켜서 볼 필요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굉장히 능력을 인정해서 예. 발탁을 했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그 전면에 나서서 네. 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듯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도움이 네. 안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은 있더라도 좀 가라앉히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은 일이 아닐까. 예, 그리고 유명희 교섭본부장은 평생 그 통상 일을 한 전문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인터뷰 내용에 대한 짧은 요약이었는데 그 외에 좀 뭐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 뭐 저도 이제 인터뷰를 쭉 들으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WTO라는 곳이 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고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 근간에 뭐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태도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WTO 개혁 얘기를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가장 그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아마 항소기구가 있는데요. 항소기구. 이제 거기서 WTO가 대법관 같은 거예요. 대법원 같은 건데, 이제 그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은 WTO에 제소를 해가지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그 심판하는 위원 중에 지금 공석이 있어가지고, 그 항소기구가 움직이질 않는데, 그 이유가 미국이 임명에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공석이 돼 있거든요. 그 항소기구 자체가 지금 법원에서 법관이 없는 상태니까 WTO가 지금 무력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임명을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미중 갈등이 있어가지고 WTO가 이제 미국이 중국에 관세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판명을 했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도 WTO에 지금 우리가 제소를 했지만 네. 일단 제소를 해도 걸리는 시간이 보통 1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WTO의 항소기구에 아무도 없으니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설사 이게 지금 뭐 한국 편을 들어줄지도 지금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게 네. 국가 안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무역 규제에서 이렇게 다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한국에 수출 규제하는 게 국가 안보 문제라고 그렇죠.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항소기구에 그 위원을 빨리 이제 태워야 되는 거고 정상화시키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안보라는 이 규정이 미중 갈등에도 이용되고
한일 관계에도 한일 수출 분쟁에도 이용되고 계속 이용되는데 이걸 좀 그러니까 명확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예, 악용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외 조항을 그렇죠. 국가안보라는 예외 예. 조항을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이 국가 안보가 정확히 뭐냐 이거를 범위를 정확히 정해야죠. 범위를 정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WTO가 개혁입니다. 정상화가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더욱 좀 유리해질 수 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대외 의존도가 수출의 대외 의존도가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나 세계 통상이 안 좋아질수록 우리가 손해를 보고 이게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은 이익을 보는데 그동안 WTO가 이제 다자주의 를 해가지고 관세를 낮추고 뭐 이렇게 수출에 대해서 정부가 간섭하고 이러면 못하게 하고 공정 경쟁, 공정 수출을 하게 한 게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전 지구적으로 아니 네. 역사상 없었던 일이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코로나19 이 상황의 어떤 세계 무역 혹은 그 이후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의 어떤 세계 무역 여기서 WTO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무역 장벽이 생겼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코로나에 필요한 의료기기, 치료기기 이런 것도 지금 수출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아까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의학용품에 예. 대해서 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약용품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제일 크게 이제 WTO가 중요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일이 될 것 같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 위주의 산업을 좀 더 서비스 위주, 비대면 위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큰 흐름에서는 뭐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산업의 여러 무역 규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건 진짜 여기 걸면 이거 저기 걸면 그렇죠. 저거 아닙니까? 예. 우리 제조업은 생각해보면 뭐 관세를 붙이고 뭐 이러는데 뭐 소프트웨어 뭐 아니면은 뭐 BTS가 뭐 음악을 파는 거 이런 것을 규제하는 것은 참 굉장히 어렵다. 어렵고 이게 따지고 보면은 뭐 이제 고숙련 노동자들의 시장까지 가게 돼요. 뭐 그럼 의학은 개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뭐 이렇게까지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 저는 이 얘기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됐는데 네. 이 중간 지금 평가를 해보면 한 4년 네. 동안 지금 치열하게 싸웠는데 네. 미국이 뭔가 얻어간 것처럼 처음에는 보였는데 실제로 얻은 건 별로 없고 네. 오히려 이제 중국이 네. 실리를 취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들 나오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 미중 무역 갈등은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승전 우리는.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일단은 이제 미중 갈등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텐데, 일단 우리는 좀 다자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수출이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고, 또 미국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동안 한 번도 수출이 하지 않은 여러 나라들이 있고, 뭐 중앙아시아나 뭐 이렇게 좀 더 많이 수출을 하는 게 신북방 정책, 그렇죠. 그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도 좀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수출을 좀 더 좀 다자로 해가지고 시장을 그 다변화한다. 미중 리스크를 줄이자라는 게 그게 본질인데요. 그것도 한 가지 있고 또 그 외에는 이제 미국이랑 중국의 이 미중 갈등 사이에서 좀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용을 할 필요도 있는 게 이 미중 갈등은 한국한테 기회를 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미중 간의 무역이 좀 줄어드니까 한국이 미국 시장을 한국 수출품이 이제 중국 수출품 비해서 미국 시장에 더 좋을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완제품, 중국으로 우리가 될 수 있는 완제품 거예요. 파니까 지금 예. 거기는. 예. 동시에 또 한국의 그 수출품이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에 가는 경우에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이 손실과 이익을 그렇죠. 봐서 예. 어떻게 좀 더 우리에게 좀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이렇게 타겟을 해가지고 제품별로 좀 이거는 정부가 할 게 아니고 기업들이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유리할지를 좀 전략을 짜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중 갈등이 심화되긴 되는데 지금 네. 전망을 보면 네. 미국한테 오히려 손해가 더 컸다. 근데 네. 특히 이제 재정적자가 트럼프 4년을 기준으로 취임 때부터 이렇게 따져보면 약 그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가 한 25% 가량 그래요, 네. 오히려 더 심화됐다는 거예요. 통계 수치를 보면. 네. 그러니까 뭐 득된 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 트럼프는 어디까지나 퍼포먼스죠. 퍼포먼스로는 굉장히 지금 본인이 이제 리딩 해가면서 근데 이제 뭐 아메리카 퍼스트 뭐 이거 하면서 가고 네. 있는데 지금 곡간 열어봤더니 지금 오히려 손해봤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이게 미중 갈등이 단순히 경제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안보 갈등까지 맞습니다. 이제 맞아요. 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늘 어려운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주체 역량을 키워가면서 굉장히 영리하게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한다. 네. 그 말씀 하시는 네. 것 같고 아니 그 미국이 이러니까 지금 일본도 미국 따라하려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요. 약간, 그러니까 약간 좀 꼬마짓 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WTO에서 이번 일본에 대한 그 수출 분쟁도 우리가 고소를 했지만은 미국이 일본 편을 들고 있잖아요. 예. 왜냐면은 WTO가 일본 편을 들어주면은
한국 편을 들어주면은 다시 또 미국을 반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 전체 통상 질서가 지금 완전 무너져 있는 상황이죠. 아, 이게 지뢰 뚫어 있는 거네. 아까 네. 그 한일 분쟁 할 때 네. WTO에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느냐 이런 네. 문제를 했는데 지금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래 갈 수도 있다. 오래 갈 수 있고 또 근데 이제 국가 안보라서 규제력은 예. 없나요? WTO에? 규제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소를 하면은 이제 패소국 일본이잖아요. 네. 그럼 일본은 WTO가 하라는 대로 그 수출 규제를 그만둬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빨리 그거를 예. 판결할 수 있게끔 압박을 넣어서 하는 수밖에 없고 예, 만약 그렇습니다. 윤명희 본부장이 사무총장이 된다면 아까 있는 비어있는 공석을 네. 미국을 설득을 해서 빨리 메워놓고. 메우고 정상화시키는 게 과제겠네요. 그거는 이제 뭐 유명희 사무총장이 되든 다른 사람이 되든 꼭 해야 될 일인데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유명희 사무총장이 되면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이게 예. 미국은 통상 조직이 여러 개가 있다면서요? 예, 반면에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 예.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 장단점이 있나요? 미국은 USTR이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부 안에 통상교섭본부랑 비슷한 건데 한 300명의 전문가가 있고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건 말고 ITU라고 아주 ITU. 특별한 조직이 있는데 그것은 독립기구고 이제 미국의 그 공화당 민주당이 각각 3명씩 이제 위원을 임명해가지고 완전 독립된 기구거든요. 거기서 이제 판사도 있어서 뭐 무역 분쟁에 대해서 심사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이제 무역에 대해서 전문화가 되어 있는데 한국은 사실 그 무역의 전문성, 통상 부분도 사실은 이런 걸 박시영 TV에서 처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네. 뭐 거의 처음일 것 같은데. 아, 이게 지금 유튜브 박형 업계에서. TV가 앞서간다라는 게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이런 얘기 사실 해줘야 돼요. 이 독자가 아니라 그 생방송 시청자가 좀 빠지는 걸 감수하고 뭐 2,500분이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예. 네. 네, 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통상기구들은 우리 있잖아요. 그리고 네. 뭐 이제 그 누구죠? 김현종 네. 그 원래 이제 통상교섭본부장이고 그렇죠. 지금은 네. 이제 청와대에서 예. 계시지만 근데 이제 당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당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어떤 단위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 당에도 없고 민주연구원에도 없고 뭐 당의 전문위원 중에서 통상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산업통상위원회도 통상 전문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그 이낙연 당대표한테 연락을 해서 그러네요. 제가 연락하면 전화 안 받을 수 있는데 고현준 씨가 연락을 해요. 아무튼 제가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전화할게요. 통상특보로 우리 최지은 위원장을 바로 임명할 수 있도록. 야, 좋은. 네, 박수. 야, 우리끼리 박수 치고. 아니 근데 그것도 하고 지금 네. 댓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부산시장 후보로도 우리 네. 최준 위원장을 부산시장이 사실은 컨셉은 그거예요. 부산시장에서 만약에 승리하려면 약간 의외성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경제에 대한 마인드가 투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하. 그래서 정치권 인사보다는 경제계 인사들을 좀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략을 다루는 분들은. 왜냐하면 늘 익숙했던 분들이 나가면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게 지금 선거 지형이거든요. 네. 근데 최재현 위원장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젊은 신인데 예.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이 나온 적을 있는 걸 보긴 했는데 저도 신문에서 예. 그 이유가 이제 여성 후보가 이번에 나와야 된다라는 그 논리와 또 뭐 경제 전문가 젊다 뭐 국제 전문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저는 여성이라서 나가면은 그 성인지 감수성 면에서 플러스가 되겠지만 사실은 시장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지 여성이라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 그렇고요. 전제가 다른 거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부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 당에서 당 내부에서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할 일이지 뭐 제가 나설 만한 그런 건 그럼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물어볼게요. 부산의 메가 비전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부산은 제2의 수도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2의 부울경 수도권. 메가시티가 얘기하는 게 그건데 지금 부산이 작년에도 그 청년들이 15,000명이 경기도로 떠나갔대요.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부산과 대구가 1등을 다투는 게 두 개가 있는데 고령화율이랑 실업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하지만 러스트 벨트예요. 부산이 거의. 이제 제조업이 이제 없어지고 점점 그렇죠, 일자리가 그렇죠. 일어들고 어떻게 살릴 고령화되고 거예요, 그거를? 일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그 뭐 부산, 경남, 울산을 뭉치자. 예, 뭉치면 규모의 경제가 되는데 저는 네. 사실 가덕도 신공항이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게 부산은 관광업도 있고 그렇죠. 또 가덕도가 물류랑 이제 항공이랑 이렇게 하는 트라이포트가 되거든요. 기본 일단 위치 도로가. 자체가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다가 또 가덕도 옆에 산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첨단 산업 같은 제조업이 줄어들지만 첨단 산업과 혁신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첨단 산업 예를 들어서 반도체만 해도 공항이랑 가까워야 제품을 이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가까운 경기도에 다 공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에 갈 수 없는 게 그런 게 이제 문제인데 그런 여러 측면에서 가덕도가 한 가지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한 대안이 될수 가지의 있다. 한 가지의 이제 부산 경제의 비전의 한 가지 요건이 될 수 있고 그 네. 김경수 지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메가시티 아, 얘기를 네. 하더라고. 그렇죠. 네. 결국 그래서 비싼 예. 비싼 진단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제 규모의 경제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내가 경기도에서 살면서도 서울에 일할 수도 있고, 뭐 그러면은 내가 경기도에 있지만은 뭐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고 일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시장이 중요한 커지니까 얘기예요. 사람도 많고 일자리도 많고 그 경기도 전체가 이제 수도권과 경기도 전체가 하나의 시장이 되잖아요. 근데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부산, 울산 이렇게 좀 따로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의대를 짓고 싶다 그러면은 학생이 올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의학 산업이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시장이 커지니까 그 안에서 이제 좀 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규모의 경제가 있지 않겠느냐. 아니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하고 이게 다 맞물려 그렇죠. 가는 건데 자연스럽게. 실제로 이제 논의를 좀 해볼 필요 있어요, 사실. 네.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지자체는 계속 이제 오히려 그 세부화 시켜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고을 읍성 단위로 계속 올라가는 실질적으로 건데. 네. 이제 경제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측면의 시대적 변화를 보면 그게 쉽지 않다. 이제 그건 그거대로 특성화를 시키되 그렇죠. 규모 경제를 또 네. 키워놓고 그 안에서 좀 세분화해야 한다는.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행정권을 갖는 것과 이 규모의 경제라는 완전 다른 건데 이 규모의 경제는 예를 들어서 뭐 도로가 더 잘 나아지거나 지하철이 서로 연결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럴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울경의 SOC가 굉장히 연결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은. 네, 맞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울산도 있고 부산도 있는 것 같지만 울산 들어가려면 완전 반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된다면 그 굉장히 역동하는 도시일 수 있는 조건은 나머지 것들은 많이 갖춰져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또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부산도 그렇고 사실은 울산 분들은 단 한 번도 경기를 탄 적이 없는 도시예요. 여기는 뭐 산업수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최근에 울산 동구 쪽에 현대중공업과 현대 그 계열사들이 있는데 동구 쪽 그 좀 유흥가나 이런 데 가보면 불이 폭 꺼져 있습니다. 얘는 이제 조선소가 안 좋았고 그렇죠. 한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어렵다 하던 IMF 때도 느끼지 못했던 걸 지금 느끼니까 좀 잘 살다가 약간만 못 살아도 되게 심하게 아픈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런 어떤 상실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게 사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보호무역주의가 생기고 한 원인이 사실 그런 건데 아하. 그 덕분에 더 보호무역주의가 심해져서 그 사람들 일자리가 더 위협을 계속 받는 그런 쪼아대는 상황이 되고 거잖아요. 있는 거예요. 자 야, 이 얘기가 이제 부산 얘기는 뭐 그 정도로 하고 네. 관심이 아예 없진 않다. 아, 이거 이걸 정리하면 보니까 될 것 같고. 제가 이미 그렇게 지금 싱크탱크 말하는 있다. 건 내가 봤을 때. 부산 시장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뭐 외면하진 않고 있다. 그렇다. 여기까지 하고 네. 아까 이제 민주당이 이런 어떤 통상 문제, 아까 이제 한일 문제도 바로 터지고 미중 갈등이 그렇죠. 계속 하는데 네. 정부한테만 맡길 문제는 아니죠. 아까 이제 관료 조직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이 또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으니까. 당 차원에서의 창의력 있는 얘기들이 더 많이 그러니까 나올 이제 수 있다는 그러려면 거죠. 네. 그런 기구가 있고 주체가 있어야 이게 계속 지속성을 담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무리 좋은 얘기 해도 당이 그걸 체계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게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네. 그냥 하나의 의견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되든 제가 볼 때 뭐 조심히 이낙연 있어야 당대표도 이런 내용들을 안다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형태로든 이낙연 대표한테 전화를 해야겠네요. 글쎄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통상 질서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고 아까 네. WTO가 개혁을 잘해서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우리가 주체적으로 좀 뭔가를 바꿔낼 필요성 아까 뭐 신남방 정책 이런 다변화 뭐 이 얘기를 네. 잠깐 해주시기는 그렇죠. 했지만 네. 포괄해서 네. 종합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정리를 주시죠. 아,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무역 정책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지금까지 기존의 무역 정책이 뭐 다변화도 있고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서비스 산업 규제를 없애는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간 사람 얼굴을 가진 무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 얼굴? 무역 생각하면 옛날에 WTO 막 반대하는 시위, 뭐 FTA 반대하는 시위 이런 걸 나는 생각하잖아요. 아직도 우루과이라고. 우루과이 나온다. 나도 생각나. 우루과이 나온다. 근데 이 무역이 사실은 손해를 입히는 집단이 생겨요. 그리고 이익을 주는 집단이 생기는데, 문제는 그 전반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더 큰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 칠레하고 우리가 FTA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와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네, 저렴하게 예. 먹게 칠레에서 됐거든요. 제일 싸요, 요새.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건 분명히 있지만 예. 반대로 또 소비자 소비자들은- 개념으로 본다면 이익적인 측면도 예. 많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역만 하고 농민들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 무역은 사람의 얼굴 하는 무역이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무역으로 일어나는 그 잉여를 어떻게 그 무역으로 일자리 잃은 사람에게 돌려줄 것인가 하는 제조적 장치가 같이 마련이 그러니까 되면서 그것도 예. 그 이광재 그 예. 의원이 그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 네. 네덜란드 농민들하고 네. 이 부가가치를 비교하면서 거기는 이제 대부분 다 뭐 대졸들이 농민들인데 그렇죠. 부가가치 굉장히 큰 산업 중심으로 유도를 좀 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비교를 하니까 차이가 굉장히 커요. 우리는 네. 이제 어르신들이잖아요. 다. 그거 되게 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젊은 분들 중에 요즘에 이제 귀농 네. 인구들이 꽤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네. 국가적으로 방향을 잡고 맞습니다. 의욕적으로 뭔가 예. 밀어줘야 산업을 키울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 완전망을 강화시키려는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도 뭐 코로나도 보고 있고 뭐 청년 일자리도 보고 있지만, 무역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분에 대한 보상도 좀 더 심각하게 그렇죠. 그게 고민을 할 좀 필요가 있어요. 튼튼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아, 농업이 제일 중요해요. 생명. 아, 우리 그러니까 생명. 저희가 식량 자급률이 뭐 그토록 낮다라는 걸 이제 아는 분들도 잘 없을 텐데, 좀 더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고 또 일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 10원이라고 써갖고 난 10원인 10달러 아니에요, 10달러? 10달러였어. 저도 10원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한참 아니, 누가 슈퍼챗에 10원 썼길래 10원인 줄 알았는데 10달러였어, 10달러.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보통 무역만 생각하는데, 무역은 사실 공정 경쟁의 문제예요. 우리가 뭐 이번에 공정 경쟁 3법도 있고 뭐 네. 이렇지만은, 제가 몇 년 전에 여러 나라에서 한 연구에 보면은, 기득권이 많은 산업에서는 보통 무역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독점하고 독과점하고 이런 독과점하려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네.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걸 싫어하고 외국인이 오는 건 더 싫어해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역, 투자 이런 게 기득권 집단이 제일 반대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삼성은 우리가 애플 폰이 나왔지만은 우리는 아이폰과 같은 거를 삼성이 그 삼성폰을 만들기 전에 쓸 수가 없었잖아요, 한국에서. 그렇죠, 그렇죠. 다른 나라는 쓰고 예,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한편으로는 이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필요는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기득권을 보호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역과 공정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서 이제 무역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아이, 그럼요. 네, 공정 경쟁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투명한 것들이 또 필요한 거니까요.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오늘 뭐 하신 말씀 다 하신 건가요? 예, 많이 했고, 우리, 유명희 본부장이 이제 신승하기를 기원하는데, 이제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며칠 내에 네. 이제 그 결과가 나올 텐데, 여하튼 한국이 지금 그동안은 계속 이제 국제 통상에서는 이렇게 모범생이었어요. 굉장히 뭐, 말 잘 듣고. 세계 수출도 되게 잘하고, 말 잘 듣고 그랬는데, 이번에 코리아 방역, 네. 무역 이런 것에서 한국이 그동안은 골 팔로워 이렇게 추격 국가에서 선진 국가로 갈 수 있는 그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한 스텝 그래서 올라가는 거네요. 통상 분야에서는 우리가 모든 걸 우리가 세계에서 뭐 1등을 할 수가 없지만은, 통상 분야에서는 새로 나오는 규범, 새로 나오는 무역 질서를 한국이 제안해가지고 한국이 표준화로 만들고 한국이 글로벌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멋지다. 생각만 해도 멋지네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일도 잘하지만 운이 따르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갑자기 운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저희 아내가 어디 가서 뭘 봤다는데 저 말고요. 제 아내가 80에 대운이 든다 그랬대요. 이거 굉장히 네. 인상적인 그 정책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우리 최지은 위원장께서 굉장히 사실은 뭐 관심은 있으나 누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서 몰랐던 내용들 오늘 많이 알게 된 것 그러면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른 데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죠? 예, 이거는 처음 얘기해보는 주제입니다. 아까 예. 인터뷰 저렇게 곤잘레스 이런 분들 안 했죠? 이거 제가 인터뷰하고 자막 쓰고 뭐 예. 이렇게 혼자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영화 방송을 하지 않아야겠다, 박시훈 우리 기자께서 일단 이런 생각이. 최지은
위원장님 고생하셨는데 너무 박수 한번 수고가 좀 많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박시영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짧게 우리 박시영 대표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민주당 청년위원장 선거, 요거 짧게 좀 언급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원래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으면 장경태 의원을 잠깐 모실까 했는데 못 나오셨는데 오늘 이제 보니까 전국위원장 선거가 내일부터 민주당이 다 일제히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성위원장, 뭐 네. 청년위원장 막 줄줄이 있는데 네. 청년위원장이 제일 뜨거워요. 5분이 나왔어. 그렇습니다. 근데 장경태 의원이고 원외 인사도 뭐 정한도, 신정현, 김영수, 지석과 다 좋은 분들이 나왔는데 경력들 뭐 공약들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투표권을 보니까 내일 투표를 일단 해요. 청년 권리당원 ARS 투표로 하고요. 그다음에 9일, 10일 날은 전국 대의원 중에서 청년 대의원들이 네. 온라인 투표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여기 혹시 이제 그런 당원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년 정치 관심 많으신 분들, 또 관심 있는 우리 당원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져보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박시영 TV의 슈퍼챗을 보내주신 고마운 구독자님들이 계신데요. 앞서 1부에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렸고 2부에 보내주신 분들 조정수님, 또 CJ조님, 김정아님. CJ조님이 그 문제가 됐던 10원. 예. 보니까 호주 달러네요. 아, 호주 호주 호주에서도 보시는 원래 방송이에요. 저희 전 세계에서 봐요 보기는.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코스타리카도 이제 볼 것 같다 이런 네. 얘기죠. 코스타리카의 혹시 통화가 어떤 건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알아야지 얼마를 좀 보내달라고. 자, 오늘 지금 8시 56분 50초 지나고 있는데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박시영TV 구독자 여러분 고맙고요. 우리 최지은 위원님 감사합니다. 52번째, 52번째 박시영TV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마디만. 네. 이 코너를 오늘 했던 거를 유명희 본부장도 좀 보게 하고 아, 네. 통상 관련자들이 좀 보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도 좀 보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말 조직을 좀 만들 이거 기구를 필요하다. 만들어야 네. 필요하겠구나. 절감할 수 있도록. 자, 최지은 위원장이 부산시장에 대해서 빼지는 않았다. 이걸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그럼 썸네일은 뭐 최지원 출마 선언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까지 하면 안 되고. 예. 오늘은 박수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